그날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고향 마을 공동묘지에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마을 개발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에서 여러 차례 통지서를 보냈고 마침내 이장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가을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했고 산자락을 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퇴직한 중학교 교사답게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옮긴다는 것이 왠지 마지막 이별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 정민수 씨와 동생 정민석 씨도 각자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모두 고향을 떠나 서울과 부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는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강조하셨던 형제간의 우애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처럼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막내 민석 씨는 조금 편한 차림이었지만 역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만난 풍수지리 전문가 각 선생과 함께 새로운 묘 자리를 확인하고 이장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은 나이가 70이 넘어 보였지만 정정한 모습으로 상기를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새 묘지 자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양지 바른 곳이라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는 배산임수 명당입니다. 박 선생이 새 묘지 자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항님께서 편안히 쉬실 수 있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올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아버지의 묘 앞에 섰을 때 삼형제는 잠시 말없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민호 씨는 지난 10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민호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가족들을 지켜봐 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옆에 선 형과 동생도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들과 항상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민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급박함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삼형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의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신발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묘비를 붙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절해서 삼형제는 말을 걸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안 돼요. 여자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깜짝 놀라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이기에 아버지의 묘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삼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묘비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친아버지세요. 그 순간 묘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선생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꾼들도 작업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수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정기창님, 제 어머니가 사랑했던 분이에요. 수진 씨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삼형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또 다른 딸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석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막내도 이 상황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돈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며 삼형제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도 정말 이분의 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무슨 사기인가요? 민호 씨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절절한 모습을 보니 단순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이 장은 중단하겠습니다. 민호 씨가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함부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수진 씨가 보여준 자료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수진 씨의 눈물,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전부였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기창 씨는 평생을 농사짓며 살아온 전형적인 농부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고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민호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도 아버지는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티시면서 아이들에게는 두꺼운 파카를 입혔습니다. 민호 씨는 초등학교 시절 운동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 와서 도시락을 먹었지만 아버지는 농사일 때문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동회가 끝날 무렵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들에서 급히 달려오신 것입니다. 민호야, 많이 기다렸지?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아버지가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너희들은 꼭 공부해서 농사보다 나은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처럼 평생 흙만 파며 살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공부하는 아들들을 보며 뿌듯해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민호 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 민수 씨는 공무원이 되었고 동생 민석 씨는 회사원이 되어 모두 아버지의 바람대로 농사보다 나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민호 씨가 중학생일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빨래를 하시고 밥을 하시고 아이들의 숙제까지 챙기셨습니다. 서툰 솜씨로 단추를 달아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손이 크셔서 안 돼요. 괜찮아. 아버지가 해줄게.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삼형제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렸고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분을 소개해드려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중매를 서려고 해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이들 엄마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은 생각 없네.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보여준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보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형과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형제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그 여자 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정말 혼란스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믿을 수 없어.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 본 아버지를 생각해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진짜 같았어. 하지만 민석 씨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진짜 같았어. 그리고 그 여자 표정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민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형은 공무원답게 원칙적이고 흑백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도 사람이잖아.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야. 삼형제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가운데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 씨의 간절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어린 시절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끔 며칠씩 집을 비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다른 지역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끔 낯선 편지가 오면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셨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농사 관련 일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으신 후에는 며칠간 말씀이 없으시고 혼자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전부였을까? 민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아직도 아버지만큼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삼형제는 수진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민호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의혹만 더 깊어질까요? 마을 회관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빌려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검소한 옷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증거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오빠들께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 씨는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공원 같았고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박영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삼형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과 함께 있는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무거운 표정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옆모습, 웃는 모습. 분명히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특징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왼쪽 귀 옆에 작은 점, 약간 비뚤어진 앞니, 그리고 특유의 웃는 방식까지.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1974년 봄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처음 만나신 지 1년쯤 되었을 때래요. 두 번째 자료는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로 영희야라고 시작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 같았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시면서요.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오셨어요. 민수 씨가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내 생각이 간절하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내게 가 있구나. 이런, 내가 너무 못났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글씨 맞나? 아버지는 이렇게 감정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글씨체가 비슷하긴 해. 특히 있습니다라는 글자. 아버지 특유의 쓰는 방식이야. 민석 씨가 인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글씨를 봐온 그들이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수진 씨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버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지만 어머니란에는 분명히 박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 날짜는 1975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수진 씨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가정이 있으셔서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셨대요. 그래서 혼자 저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하셨대요.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그걸로 저를 키우셨죠. 평생 대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삼형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게 됐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인근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수진 씨가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산물을 팔러 오시면서 알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였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젊은 시절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파셨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시장에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민수 씨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태어난 1975년 전후로 몇 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1973년쯤 처음 만나셨고 1978년쯤까지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수진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계산해 보니 그 시기가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시던 때와 겹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농사일과 집안일을 모두 아버지가 해야 했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여자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정확히 그 시기네요. 민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민석 씨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지금 나타나신 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수진 씨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평생 비밀로 하고 살았어요. 저도 20살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무덤에라도 한 번은 인사드리라고. 그분도 당신의 아버지니까 찾아뵙고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삼형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수진 씨와의 만남을 마친 후 삼형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수진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민호 씨는 아내 영숙 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의 등장,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 그리고 오늘 나눈 대화까지. 여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아버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을까? 아내 영숙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도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을 리가 없어요. 제가 시집 와서 15년 동안 모셨는데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야.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 영숙 씨도 시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던 모습, 영숙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위로해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분이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한편 민수 씨의 집에서는 더욱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욱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수 씨가 아내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분명히 돈을 노리고 나타난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지나서 나타나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잖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포토샵도 있고 AI로도 목소리까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야. 민수 씨는 수진 씨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일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만약 진짜라면 어떡할 거야? 진짜일 리 없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반면 막내 민석 씨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민석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잖아. 어쩌면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셨을 수도. 그래도 바람을 피우는 건 잘못된 거 아냐? 게다가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잖아.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물론 잘못이지. 하지만 완전히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삼형제의 의견이 갈리면서 가족 간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다시 모인 삼형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다시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형, 우리 좀 더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 민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자.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 조사해서 뭐해? 민수 씨가 반박했습니다. 그 여자 말을 믿겠다는 거야? 시간과 돈 낭비야.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자는 거지.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민호 씨가 중재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확실히 밝혀야 하고. 하지만 민수 씨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할 거야? 명예보다 진실이 먼저 아닐까? 그리고 어차피 이미 어제 묘지에서 소동이 있었잖아. 민석 씨가 맞섰습니다. 삼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큰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이좋게 지내온 형제들이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 씨는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삼형제가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함께들에서 뛰어놀던 모습, 아버지의 무릎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듣던 모습. 형들, 우리 이러지 말자. 민호 씨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 씨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라면 그녀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단 며칠 더 생각해보자.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민수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어. 절대로. 형. 그래도 끝이야. 더 이상 이 이야기 하지 말자. 민수 씨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관을 나가버렸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민호 씨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수진 씨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형제들까지 갈라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 밤 민호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유품 중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일기장에 단서가 있을까요? 다락방 어딘가에 있을 그 일기장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수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내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심해요. 여기 계단이 삐걱거려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락방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 그냥 올려놓고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농사 도구들,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호미, 밀짚 모자, 작업복,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지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70년대 일기장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간만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사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비료를 주었다. 모내기를 시작했다. 벼가 잘 자라고 있다 같은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1974년 5월 3일. 오늘도 영희가 아프다. 약값이 자꾸 늘어서 걱정이다. 아이들 학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기록을 보고 민호 씨는 어머니의 병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일기에서 말하는 영희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이름은 순자였는데 민호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이상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영희와 시장에서 만났다.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면 안 되는데. 1974년 12월 2일, 순자에게 미안하지만 영희를 도울 수밖에 없다. 그녀가 너무 힘들어한다. 민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일기에 나오는 영희는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말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박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도 일기를 읽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읽어보니 아버지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났습니다. 1975년 3월 10일, 영희가 임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못난 인간이다. 순자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영희에게는 더욱 미안하다. 1975년 6월 20일.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다. 마음이 아프다. 내 딸인데 안아볼 수도 없다니. 영희에게 미안할 뿐이다. 1975년 9월 1일. 영희가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보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또 어디 있을까? 민호 씨는 일기장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수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였으니 거짓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옆에 앉으며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민호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도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니 아버지도 죄책감에 시달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급히 형과 동생에게
연락해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화로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야. 꼭 봐야 해. 그런 거짓 증거 가지고 뭐 하려고? 조작된 거야. 아버지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건 조작할 수 없어. 나는 믿지 않아. 민수 씨는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일 리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 씨와 민석 씨만 만나서 일기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형제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 이게 정말 아버지 글씨 맞아? 민석 씨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 이 글씨체는 흉내낼 수 없어. 특히 이 다자 쓰는 방식. 아버지만의 특징이야. 그럼 정말로 수진 씨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두 형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수진 씨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의심하고 거부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사과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맞는 거야. 민호 씨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용서해야 할 것 같아. 일기를 읽어보니 아버지도 많이 괴로워하셨어. 하지만 민수 씨를 설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형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삼형제가 다시 만났을 때 민수 씨는 더욱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도 믿을 수 없어. 요즘 필적 위조도 얼마든지 가능해. 형,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할 거야? 민석 씨가 답답해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형도 알잖아. 현실은 우리가 아는 게 전부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형도 이제 인정해야 해. 민호 씨가 중재했습니다. 일기에 다 나와 있어. 수진 씨도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의 딸이야. 하지만 민수 씨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럼 형은 빠져. 민석 씨가 화를 냈습니다. 평소 형을 존중하던 막내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수진 씨를 받아들이자. 그게 맞는 거야. 너희 마음대로 해. 민수 씨가 소리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카페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삼형제는 처음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다. 수진 씨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가족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후에 좋게 지내온 형제들이 이렇게 갈라지다니. 형, 큰형은 어떻게 하지? 민석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형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민호 씨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는데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형제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중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90살이 넘은 김할아버지는 마을의 산증인 같은 분으로 아버지와도 평생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호 씨는 김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약과와 과일을 들고 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마을 입구의 낡은 한옥에서 혼자 사시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원에 핀 국화꽃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호입니다. 오, 기창이 아들 왔구나. 비록 나이는 많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셨습니다. 민호 씨를 보시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기창이 아들 왔구나. 얼마나 됐나? 김할아버지가 친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이 나이에 뭐 그럭저럭 살고 있지. 할아버지의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할아버지만 아실 수 있는 일이에요. 김할아버지는 차를 끓여주시며 예시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떨렸지만 차를 따르는 동작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몇 년간 아프셨을 때 말이야. 그때가 1973년부터 1978년쯤이었나? 김할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어머니는 단순한 신체적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몇 년간 집에만 계시면서 가족들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한 날에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시기도 했답니다. 그때 기창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아버지가 힘드셨다고요? 농사일에 집안일에 아이들까지 돌봐야 했으니까. 너희 셋이 어렸을 때잖아. 김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내의 병간호까지 하면서 완전히 지쳐 있었답니다. 내가 몇 번 도와주려고 했는데 기창이가 괜찮다고 하더라고. 자존심이 강한 친구였어. 그랬군요. 그래서 시장에 나갔을 때 한 여자를 만났지. 그 여자가 기창이한테 위로가 됐나 봐. 민호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여자요? 혹시 박영이라고 했나? 참 착한 아가씨였어. 얼굴도 예뻤지. 김할아버지가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수진 씨가 말한 어머니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민호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분을 아셨어요? 한두 번 본 적이 있지. 기창이가 데려온 적이 있거든. 마을 입구까지만 데려왔지만 민호 씨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박영희 씨를 마을에 데려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였나요? 1974년인가 1975년쯤이었을 거야. 여름이었던 것 같아. 김할아버지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기창이가 그 여자를 소개할 때 참 어색해했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친구라고 했지.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눈빛이 다르더라고. 김할아버지의 증언으로 수진 씨의 주장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할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도 기창이가 많이 고민했어. 나한테 술 먹으면서 털어놓더라고. 아버지가 고민하셨다고요? 당연하지. 이미 가정이 있는데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때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나.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이미 벌어진 일인데. 김할아버지는 당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 아내가 아프면 남자들이 외로움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었지. 그럼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나요? 몇 명은 알고 있었지. 하지만 모른 척했어. 기창이도 불쌍하고 그 여자도 불쌍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골 마을의 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왜 마을에 살지 않았어요? 기창이가 그러길 원하지 않았거든. 너희들이랑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서. 김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돈을 보내주고 그랬어.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지. 민호 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키우지 못해서 영희한테 맡겼지. 영희가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혹시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어. 이름이 뭐였더라? 김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수진이라고 했나? 맞아. 한수진. 기창이가 이름을 지어줬어. 민호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니. 수진 씨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될까요? 형들한테 말씀드려야 해서요. 물론이지.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진실을 알 때도 됐지.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창이도 하늘에서 이제는 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큰 도움이 됐어요. 김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민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즉시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마을 어른의 직접적인 증언이었으니 말입니다. 김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은 민호 씨와 민석 씨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 씨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 세 형제는 민수 씨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아내가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형,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까지 증언하셨잖아. 할아버지가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어.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혼동하신 걸 수도 있고. 민석 씨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형은 뭘 봐야 믿겠어? 일기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제 증인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아.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야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수 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해. 사실 민호 씨도 DNA 검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라 직접적인 검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 우리하고 수진 씨하고 검사하면 되잖아. 민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형제자매라면 DNA가 일치할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동의할까? 민호 씨가 걱정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도망갈 텐데. 동의할 거야. 자신 있으니까 나타난 거겠지. 민석 씨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해. 모두를 위해서. 다음 날 수진 씨에게 연락해서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원하던 일이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빠들도 저를 진짜 믿으실 테니까. 일주일 후. 네 사람은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병원 같은 분위기의 센터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민호 씨는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갈 때 긴장했습니다. 이 결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직접 방문하셔서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은 모두에게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고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무뚝뚝해졌고 민석 씨는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는 부산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 민호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센터를 다시 방문한 네 사람은 상담실에 앉아 결과를 듣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삼형제 사이의 99.9%의 혈연 관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로 그들의 이복누이였습니다. 정민호님, 정민수님, 정민성님과 한수진님은 동일한 생물학적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 관계가 확실합니다. 상담사의 말에 상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결과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도 인정해야지. 민석 씨가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결과지를 보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민수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형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던 마음은 이해해. 민호 씨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 충격이었어. 형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진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삼형제는 수진 씨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의심하고 거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을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민수 씨도 수진 씨에게 직접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오빠. 수진 씨가 민수 씨를 오빠라고 부르자 민수 씨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진 씨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빠들.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오빠들이 생겼어요. 내 남매는 그날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린 시절, 어머니 박영희 씨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서로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수진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 문제였습니다. 수진 씨도 법적으로 아버지의 딸이라면 상속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DNA 검사로 혈연 관계가 확인된 후 예상했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상속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농지와 집이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수진 씨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삼형제는 처음에는 수진 씨에게도 동등하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가족들, 특히 며느리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왜 재산을 나눠줘야 해요? 민수 씨의 아내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재산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뭐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민석 씨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석 씨의 아내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장례비 다 우리가 냈잖아요. 그분은 뭘 했어요? 그건 그렇지만 당신만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형제들도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수진 씨가 민호 씨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수진아, 하지만 법적으로 내 권리야. 저 때문에 오빠들이 가족들과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으니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상속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법정 상속분대로라면 내 자녀가 동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한수진 씨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삼형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각자의 배우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형제 모임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법대로 하자. 정확하게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만 손해볼 이유가 없어. 형,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수진이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 민호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 집에서 매일 싸워. 민수 씨는 아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싸우자는 거야? 민석 씨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법정까지 가야 해?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나중에 문제도 없고. 갑자기 분위기가 악화되었습니다. 화해했던 형제들이 다시 갈등을 빚게 된 것입니다. 민호 씨는 답답했습니다. 겨우 가족이 되었는데 또 다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할게요. 수진 씨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할게요. 법적으로도 포기각서를 쓸게요. 하지만 민석 씨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포기해?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도 아버지 딸이야. 가족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오빠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이건 내 정당한 권리야. 결국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수진 씨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수 씨의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삼형제는 서로 다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 씨의 상속권을 반대하는 쪽에, 민호 씨와 민석 씨는 인정하는 쪽에 섰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수진 씨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변론. 가족이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안타까웠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수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한 수진은 망인 정기창의 친생 자녀로 인정한다.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재반 증거를 종합할 때 이는 명백하다. 따라서 상속권을 인정한다. 민수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진 씨는 법적으로 정기창의 딸이자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했습니다. 민수 씨는 민호 씨와 민석 씨를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수진 씨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난 후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 씨와 다른 형제들에게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와 민석 씨도 형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수진 씨는 매일 밤 울며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인사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가족을 파괴한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수진 씨가 민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만난 수진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상속 같은 건 원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무덤에 인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법정까지 간 거야? 오빠들이 제가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수진 씨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법정까지 간 거예요. 민호 씨는 수진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어? 상속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완전히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제 때문에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차라리 제가 모든 걸 포기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수진 씨의 말에 민호 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보다 가족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진 씨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민석 씨와 함께 민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형을 설득해서 가족의 화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민수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를 때 손이 떨렸습니다. 형,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상속권을 포기하겠대. 완전히 포기한대. 정말? 민수 씨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왜?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가족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오빠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민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반대했던 수진 씨가 오히려 가족을 위해 양보하겠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못됐구나.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며칠 후, 온 가족이 아버지 묘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못났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진 씨도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오빠들이 싸웠어요.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미안해요, 아버지. 민호 씨가 수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민석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네 남매, 진짜 형제자매로 살자. 민수 씨가 수진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진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오빠, 괜찮아요. 수진 씨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오빠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수 씨가 수진 씨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내 큰오빠가 이제부터 제대로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오빠. 그날 가족들은 상속 문제도 다시 논의했습니다. 수진 씨는 끝까지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형제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나눠 가져야지. 이건 내 권리야. 그래.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내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으셨을 거야. 결국 재산은 4명이 동등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도 마침내 아버지의 딸로서 정당한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수진 씨의 마음씨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남매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 좋아요. 수진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 씨 집안에는 새로운 딸이 생겼고 내 남매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버지의 이장도 무사히 마쳤고 새로운 묘지에는 내 자녀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장남 정민수, 차남 정민호, 삼남 정민석, 장녀 한수진이라고 새겨진 비석을 볼 때마다 수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에서 내려와 고향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는 든든한 오빠들이 생긴 것입니다. 수진아,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네. 민호 씨가 수진 씨의 집을 방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때? 정말 좋아요, 오빠. 매일이 꿈만 같아요. 수진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수진 씨가 마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진 씨를 소개하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수진 씨와 함께 보내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제가 여기 와서 살길 잘했죠? 수진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좋으시고 공기도 좋고 당연하지.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해. 떨어져 있으면 뭐해. 민호 씨도 기뻐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형제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수진 씨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형제들이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 반대했던 것을 계속 후회했습니다. 수진 씨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된 후로는 그녀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내려와 수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못다 한 오빠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큰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수진 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오빠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해요. 가족한테 미안하긴 뭘. 당연한 거지. 민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였던 그가 이제는 누나까지 생긴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수진 씨는 나이는 많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막내 오빠인 민석 씨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나,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고마워, 민석아. 오빠가 제일 친절해. 형들한테는 비밀이에요. 가족들은 매달 한 번씩 아버지 묘 앞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내 남매가 함께 성묘를 드리고 아버지께 안부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화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러 가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온천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남매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 씨가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해요. 아버지도 기뻐하시죠?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자녀들이 화합하게 되었으니까요. 묘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수진 씨가 묘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들이 저를 진짜 동생처럼 대해줘요.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진 씨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특히 수진 씨를 반가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 씨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셨습니다. 기창이 딸이 이렇게 착할 줄 몰랐네. 정말 아버지 닮았어.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수진 씨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언해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 진실을 말한 것뿐이지. 내 남매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수진 씨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호 씨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핏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니까 더 든든하네. 민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진 씨도 정말 좋은 분이고 우리 가족에 큰 복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영숙 씨도 수진 씨를 진짜 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이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항상 수진 씨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진 씨의 밝고 착한 성격 덕분에 가족 분위기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명절 때는 수진 씨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고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딸을 두셨다니 자랑스러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그럼요. 아버지가 제일 원하시던 게 형제간 우애였잖아요. 민석 씨가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밝혀지면서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남매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평생 혼자 살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는 새 오빠와 형수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생겨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조카들이 수진 이모 하고 달려오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수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가족이 생길 줄 몰랐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봄날, 내 남매는 아버지 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매년 이렇게 사진 찍자.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야. 좋아요. 내 남매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남매의 이야기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수진 씨가 생각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는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서로라는 가족이었습니다.